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동안 인사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최근 마이크론의 급등까지 나왔죠. 반도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시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반도체 인사이트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 이코노메이터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요. 오늘은요, 이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소장님은 반도체 애널리스트이시기 때문에 반도체도 잘 아시고요. 그러면서 중국 얘기까지 오늘 좀 중국 반도체 관련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소장님 칼럼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8월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뒤집힌 변곡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론 뭐 저는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왜 그렇게 보시는지 직접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패권이 넘어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5달러짜리가 지금 30달러를 지금 올라갔어요. 불과 6개월 만에요. 이게 저 DDR5 그렇죠. 예, 나오네요. 그래서 저게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주가 폭등, 뭐 이익 폭증의 이제 원인이 저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캐파를 늘렸냐, 뭐 신기술을 개발했냐, 뭐 신제품을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중 전쟁이 만들어낸 특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그런 AI 칩의 수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 칩을 쓰는 바람에 그 AI 칩은 뭐 화웨이 걸 쓰든지 엔비디아 걸 쓰든지 간에 옆에 이제 그 HBM하고 DDR은 이건 이제 한국 거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뭐 한국도 이게 수급이 빡빡하니까 그렇죠. 자기네가 국산화하겠다고 이제 하는 바람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을 폭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오늘 또 뭐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 AI에서 돈 버는 데서 하나도 없지만 금년에 설비 투자를 뭐 6천억 불 한다, 7,500억 불 한다. 최근에 실적 시즌 때 나오는 거 보면은 에 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죽든지 간에 그렇게 투자하면 GPU 옆에 붙어 들어가는 HBM하고 뒷단에 붙는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DRAM은 이제 무조건 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작년 말 연초에 계속 이렇게 약간 화제성 기사로 나왔던 것들이 애플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빅테크의 임원들이 뭐 판교나 서울 뭐 강남 이런데 뭐 호텔에서 막 이렇게 상주하면서 반도체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과을이 바뀌었다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더 잘 아시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들한테 뭐 살려면 뭐 기다리든가 뭐 이렇게 했는지 싶을 정도로 하여간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공급 쇼티지 현상이 워낙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과을 과거에 그게 좀 바뀐 상황이 됐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또 마냥 갈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 경기 호황기에 보면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요. 뭐 초호황 끝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지만 반도체 최근 40년간을 보면 대략 4년에서 5년입니다. 올라갈 때 2년만 떨어질 때 1년 반. 한 사이클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우리가 메모리 가격 폭등 때문에 굉장히 뭐 즐겁기도 하지만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수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그럴 때 이거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작은 변동에도 이게 가격은 민면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쇼티지가 나는 순간에 오늘 사는 것이 역사상 최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라지고 이건 뭐 주가나 주식이나 메모리 가격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쇼티지 났다 그러면 뭐 서로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 캐패시티가 나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2023년에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를 돈이 없어서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년 반을 더하면 이제 뭐 작년 정도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이제 작년에 나타난 거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식의 마진이 이게 50%, 60% 넘어가는 마진이면 2년 반 걸리는 공장 뭐 밤을 새우든 먼 수를 새우든 간에 그걸 땡기게 되죠. 그동안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8년까지도 호황이고 뭐 그렇지만 27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뭐 수율이 지금 형편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물량이 쏟아지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부터 수급이 막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적인 그 디램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캐파의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면 2026년은 세이프하지만 네. 2027년 넘어가면 두 가지 변수. 그래서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증설을 이제 빨리 좀 조기 완공을 하는 노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 수율이 올라가서 이제 물량이 증가되는 그 이펙트들이 이제 수급의 압박감을 굉장히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있는 단계의 상태로서 앞으로 2년을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물리적인 생산 한계는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게 2028년까지 뭐 내리 3년을 간다? 그건 너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 정점과 관련된 얘기들은 참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7년, 28년 말씀도 있고, 예를 들어 시티의 이제 이세철 전무 같은 분은 이제 한 7년까지 이런 쇼티지 상황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국내 증설 부분이 이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계 지금 이제 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범용이긴 한데 그쪽에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의 이런 쇼티지 상황은 내년 정도가 꼭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매출액이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냐, 이익에 영향을 주냐, 아니면 이제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영향을 주냐. 맞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더군요. 있지만 주가는 절대 금액에 속지 않습니다. 어마운트가 사상 최대라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지만 주가는 모멘텀 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피크아웃하거나 그러니까 가격이 빅테크들의, 그렇죠. 가격이 피크아웃하거나 이게 이제 판매 증가율이나 생산 증가율이 피크아웃했을 때 그때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죠. 그래서 뭐 단가가 이게 피크아웃하면은 이익은 여전히 증가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대 어마운트가 뭐 100조가 난다, 200조가 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보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 네, 네. 그것의 모멘텀이 증가 폭이 어디서 꺼지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 그 디램 가격 전망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폭등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놓고 보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년 3분기, 4분기 이게 이제 100% 이상 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면은 이게 훅 떨어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뭐 상반기 정도 것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 네, 네. 이제 하반기 어떻게 반영할래 하는 것을 아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가 폭등했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이제 행보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주가 흐름이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저 가격 그 모멘텀으로 보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지만 너무 안심하고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사이클 4년은 이게 갑자기 7년으로 늘어나거나 8년으로 늘어날 수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뭐 수익 예상이나 목표 가격 주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경매장에 그 물건 이제 경매하는 것과 같은 정도.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을 올리고 목표가를 올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지금 표까지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좀 전에 또 중요한 어떤 그런 변곡점의 포인트가 빅테크들의 투자, 이 피크아웃 여부라고 하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나온 빅테크들의 그 자본 지출에 대한 그 가이던스들만 보면 이게 뭐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60% 된대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네. 지금 68% 정도 빅5 하면은 그렇고 금년에 7천억 불, 뭐 6천억, 500억 불 하면은 그게 한 60%.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은 사실은 작년에 피크였고 금년에 그때보다 조금 줄었다. 금액은 어마운트는 뭐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게 빅테크들은 이제 어떤 모멘텀은 살짝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에 이제 뭐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빅테크 모멘텀은 이제 피크를 살짝 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테면 이제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뭐 걔네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뭐 망가져 이러지는 않겠지만 투자 수익 일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큰 폭의 수익을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 피크가 지나게 되면 옥석가리기가 그렇게 되겠죠. 벌어지죠. 네네. 그 지금 5개, 7개가 미친 듯이 투하지만 거기서 이제 빅3로 이제 줄어들고 네네네. 넘버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식으로. 압축 투자 쪽으로 가야지 지금 빅테크 뭐 에브리띵 아마 랠리는 이제 끝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구글을 되게 알파벳을 되게 좋게 보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결국은 빅테크에서는 구글하고 마소죠. 마소. 근데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I 뭐 이쪽에 조금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헤매는 거고 구글은 최근에 이제 뭐 풀 패키지의 AI 모델을 응용하는 쪽에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 또 구글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칩을 자기네가 직접 TPU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칩에서부터 이게 AI 모델 그리고 응용 모델까지를 풀 패키지로 다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높은 밸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7개에서 이미 2개 탈락하고 5개 그리고 지금은 또 아마존이 뭐 좀 헤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이 4개 뭐 궁극적으로는 양강 체제 글쎄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축소되어가는 과정이고 아마 주가들도 이제 분산됐던 것이 그 집중이 되는 그쪽으로. 현상이 나타날 것 네. 같습니다. 역시 이제 관건은 엔비디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빅테크들 쪽에서는 그렇고. 근데 결국은 누가 뭐 주도권을 잡든 간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칩을 또 엔비디아의 뭐 쿠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하는 이제 AI 생태계를 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엔비디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2가지 이슈가 생겼는데 하나는 지금은 이게 뭐 추론부터 시작해서 학습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추론을 그렇죠. 누가 잘하냐는 맞습니다. 건데 거기는 지금 구글의 TPU 같은 이제 추론 전문 칩들이 대거 들어왔고 네.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만 쓰다가 이제는 이제 메타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자기네 걸 지금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마켓시가 잠식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전 세계에서 AI를 누가 많이 하냐 일단 미국 1등이고 2등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점유율이 0이 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도 팔고 캐펙스를 그렇죠, 늘리는 그렇죠. 이제 빅테크도 팔았지만 이제는 빅테크의 그 성장에도 이게 이제 일정한 만큼의 점유율을 그 에섹 칩들을 하는 회사들한테 일정한 만큼 마켓 쉐어를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어차피 수입을 안 할 거니까 중국 시장은 뭐 한 10에서 20% 되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주춤거리고 이제 네. 조금 하락하는 그걸 이미 뭐 시장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빅테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를테면 이제 모멘텀의 어떤 정점은 찍고 이제 물론 뭐 실적도 좋고 뭐 돈도 많이 벌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쨌든 피크는 좀 어느 정도 좀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사실 나와있죠. 신제품을 해서 뭐 이게 예상했던 50%보다는 70%, 80%가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아마 그러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테이크오프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론 시장으로 이제 AI 산업의 무게가 확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다. 그렇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낸드가 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 등등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이거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 이제 TPU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직 쪽으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장의 큰 흐름 변화가요.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ASML 거에 뭐 그 EUV 이런 거 노광장비 같은 걸 못 들여오는 상황에서 어떤 그 기술력의 어떤 그 추격 과정에서 이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건 미국은 중국으로 들어간 첨단 장비를 다 막았기 때문에 글쎄요. 중국은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캐치업하는데.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베라 루빈 같은 것들을 지금 출시를 하면서 신제품을 인텔이 시장을 뭐 90% 먹고 있지만 신제품을 내면서 계속 이제 가격 올려가지고 성장하듯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키옥시아나 뭐 샌디스크 같은 데서 주가 폭등을 해요. 네. 그게 베라 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HBM이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메모리를 좀 싸게 쓰는 방법. 그 베라 루빈에서는 이제 낸드 메모리를 이제 쓰는 네네네. 것. 이게 이제 스펙으로 들어왔고, 네네. 그게 이제 팔리게 되면 대량의 낸드가 그렇죠.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디램 업체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폭이 높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기술 드라이브가 그 엔비디아 자체의 어떤 성장 동력보다는 엔비디아가 원가 절감하려고 만든 신기술이 이제 의외로 메모리 산업에 엄청난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그래서 HBM에서 DDR로 왔다가 지금 낸드로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들을 이제 창출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하여간 GPU 칩은 하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HBM은 이게 6, 8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각각이 예전에는 8단, 10단을 사다가 지금 12단을 쓰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넣이더라도 이게 메모리 쪽은 이게 수요가 조금 더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주춤거리는데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 주가는 계속 강하고 중국도 뭐 메모리 회사들 주가들은 계속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델하고 HP 이런 데서 범용 디램을 구하지 못하니까, 삼성은 SK하이닉스 구하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뭐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또 중국도 뭐 창신이든 양찌든 뭐 메모리든 낸드든 좀 굉장히 뭐 수율과 관계없이 수율이 뭐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물론 HBM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디램 쪽에, 그러니까 범용 쪽에서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범용 쪽에서 버는 부분들은 이 중국 때문에 약간 좀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PC 회사들이 사는 메모리는, 그래서 PC 회사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중국에서 조립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CXMT 같은 중국산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정말 이런 그대로 범용을 이제 쓰는 거고, 거기에서 한국하고의 괴리도는 꼭 요소수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뭐 경제성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 우리는 안 하고, 네네. 중국은 이제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범용도 가격이 똑같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 회사들의 이익이 대폭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CXMT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치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3기 공장을 100% 중국산 장비로 지어요. 그 우한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어서 정말 정상적인 수율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대중국 수출이 대폭적으로 그러겠네요.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충격보다는 이 디바이스보다는 소부장 쪽에, 그렇죠. 소부장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떼돈 벌지만 중국의 이게 범용 칩들도 가격이 똑같이 뛰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다 흑자 전환하고 그러겠죠. 무지막지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냥 생산 캐파는 얘들이 충분하니까 이제 R&D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CXMT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시청서를 집어넣고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수조 단위의 이제 돈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R&D하고 캐펙스에 바로 돈을 쓸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HBM이야 뭐 어쨌든 장비 문제도 있고 미국의 규제도 있고 등등도 있고 기술 격차,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은데, 뭐 DDR4나 DDR5까지 이런 범용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이쪽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뭐 캐치업 속도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우리하고 시차를 뭐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은 예. 간격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한중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술 격차,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1, 2년에서 2, 3년의 격차는 여전히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격차가 절대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4년에서 이게 3년에서 그렇죠. 지금 1, 2년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1년이 더 지나면 이게 이제 1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안 줘도 업체들이 이제 떼돈을 벌기 때문에 네. 더 가속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렇죠.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방법이라는 게 더 빨리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0조 안에 200조 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이 정말 기술 개발 앞으로 나가는 데다가 멈칫거리면 중국이 따라와서 우리가 가진 100조를 얘들이 먹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당부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조, 200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운도 그렇죠. 뭐 실력이라고 하지만 아까 잠깐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 이후에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냐, 생산 캐파를 늘렸냐, 신기술을 개발했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외부 변수에서 우리가 바닷물 들어왔을 때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 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밀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200조가 순식간에 다시 이제 80조로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200조 벌었을 때 뭘 하려고 그럴 때 이걸 갖고 200조가 아니라 2000조를 벌 수 있는 것의 그렇죠. 방법을 예, 예. 지금 투자하고 그렇죠. 시장을 확실하게 잠그는 게 우리 끌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 몇 개 짓냐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100조치, 200조치 벌면 삼성 하이닉스가 각각 네. HBM, DDR 공장 한 3개씩 지어라. 그래서 대여섯 개 공장 지어버리면 이건 확실한 점유율을 확보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 뒤에 또 다른 이제 네. 쇼티지 사이클에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네, 네. 수급을 우리가 조절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6배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네. 이제 우리가 뭐 좋아하지만 네. 6배가 아니라 60배를 올릴 수 있는 것도 네. 그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2026년 설 명절 이 간만에 맞는 연휴인데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오히려 이 설 연휴 이후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의 HBM4 이 양산 공급 소식. 오늘 이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HBM4 세계 최초 양산 드디어 그 타이틀을 좀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모습인데 잃어버린 2년 이 소식을 통해서 좀 설 연휴 기점으로 다시 한번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HBM4 시장에 초기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위주로 지금 많이들 바라보고 계시는데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BM4 시장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전망을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HBM3 쪽으로 해가지고는 삼성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렇죠. 하이닉스하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대3 정도로 가져갔었던 시장이었고 작년 연말에 퀄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 하이닉스가 60, 그 다음에 삼성이 2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0 이렇게 네. 또 시장이 바뀌었었고요 연말에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재편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70, 그다음에 삼성이 30 정도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완전 배제가 됐네요. 약간 배제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로직 따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직 따위 문제를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가 요구했었던 사양하고 다르게 좀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다가 좀 네. 문제가 돼서 이제 TSMC 쪽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제작하고 설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이 현재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삼성이 HBM4 시장의 초기 진입도 중요하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는 분명한 건 있지만 주도권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로직 다이 쪽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이거를 직접 파운드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삼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 쪽에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아직 그 로직 따위를 완전히 좀 생산까지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TSMC하고 협업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요. 네.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거기는 TSMC하고 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실히 뭐 자사에서 전부 다 만든다고 하면은 수율이 조금 더 개선을 시키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겠네요. 이제 재순왕 CEO의 이 AI 투자가 적절하다, 이 바람도 최근에 이 AI 반도체 단을 상당히 끌어올렸는데 여기와 함께 또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은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중요한 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과연 납품이 되냐 이건데 그 비율, 뭐 비중은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초기에는 마이크론이 진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네.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두 군데 다 이제 증가하는 효과는 있죠. 그쵸. 기존 캐파만 가지고도. 근데 중요한 건 HBM4 시장은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용량 주문 역시도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 이걸 전망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를 보면 되거든요. 실적 증가세요. 그러니까 실적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양사 합산으로 해서 200조 영업 이익이 날 거라고 전망했었던 게 작년 네. 말인데 지금은 양사 합산으로 430조가 넘어섭니다. 2배 이상 뛰어올랐네요. 그것도 심지어 윈터 이즈 커밍을 얘기했었던 회사에서 기억이 나죠. 예, 네.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튀어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한 200조는 넘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영업 이익이라고 하면은 글로벌로 보면은 탑10 안에 당연히 들어가고 심지어 뭐 내년 가게 되면은 그게 넘버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HBM하고 그다음에 레거시 디램 쪽에서 같이 녹아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적어도 초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영업이익 전망에 녹여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대로 HBM이랑 D램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낸드 쪽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죠. 이제 KB증권에서 지난주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낸드 부분의 영업이익이 1,460%나 성장을 한다. 아예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폭증하는 이유가 또 낸드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낸드 쪽이 과잉 생산 영역이라 가지고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공이 다 감산 얘기를 해왔었던 영역인데 그렇죠.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낸드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었던 거는 그 AI가 이제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사고하는 AI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네.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낸드 수요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고 때마침 또 삼성은 낸드 그 공정을 갖다가 디램 공정으로 일부 전환도 하고 네. 그러면서 캐파를 좀 일부 줄여나가는 작업도 좀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효과 여기에다가 쇼티지까지 발생하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낸드는 사실은 삼성이 겨우 BEP 맞추고 나머지는 적자 보는 그런 영역이었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는 뭐 엄청 큰 수익을 내는 하나의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낸드 같은 경우는 고민점이 하나 있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물건을 만약에 지금 디램도 지금 쇼티지가 나니까 네. 그 CXMT 거 지금 테스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디램처럼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말씀을 좀 주신 대로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창신 메모리랑 양심 메모리에서 좀 바짝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인 건 확실한데 얼마나 좀 격차가 지금까지 좀 좁혀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 디램 쪽에서 DDR4 시장까지는 창신 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 있고요. 네. 이제 DDR5 쪽에서 이제 수율의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아직까지는 그쪽은 못 따라오고 있는 걸 정도로 알고 있고 네. 낸드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국 측의 이슈까지 있는 낸드 상황인데 뭐 이제 그래도 앞으로 파운드리나 또 테슬라, 수주 같은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비메모리의 흑자 전환 정확히 언제를 좀 기점으로 보실까요?
삼성 측에서 얘기하는 흑자 전환은 27년입니다. 27년이요.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올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흑자 전환의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트리거가 실제 수율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소위 말해가지고 그 주요 테크, 빅테크들이 지금 다 TSMC에 줄 서 있잖아요. 대기하고 그쵸. 있고 엄청 비싼 가격에 그것도 줄 서 있고 대접도 못 받고 있고. 근데 만약에 수율이 올라온다면은 삼성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삼성 쪽에서 지금 현재 나왔던 뉴스들만 종합해서 보면은 이나노 쪽의 수율이 50%가 넘었다는 기사가 지난달에 나왔었고요. 네. 4나노 같은 경우는 70% 수율을 넘긴 걸로 지금 많이 확인이 되고 끌어올렸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네. 4나노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빅테크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한 군데가 만약에 이런 첨단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한테 오파를 주는 순간 그것만 가지고도 밸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에 빅테크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그 추가적인 수주가 좀 가시화가 되어야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이미 디램과 낸드는 다 완판이다. 이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실 텐데, 그러면 아직까지 좀 반도체가 고점이다. 이 논란은 시기상조겠네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요. 네. 7월 달까지는 다 안 된다고 했다가 8월부터 갑자기 다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였고 갑자기 목표 주가 바꾸고 시선을 싹 바꿨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급박했고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공이 레거시 쪽에 투자도 못했고 네. 그래서 쇼티지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증설을 들어간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찍어낼 수 있냐 다음 달부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램 쇼티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27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340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레거시 쪽에 신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 자기들도 몰랐고 또 예측이 빗나가네. 앞으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금 빅테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투자하기에는 한 번 당해봤고 네. 2017년에 말대로 대대적인 증설했다가 작살이 나가지고 적자나고 뭐 그 당시에 또 마이크론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 말을 액면대로 듣고 또 바로 증설을 하기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가 340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네.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지금 3사가 어차피 누구 하나를 죽일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공조 아닌 공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네.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쵸.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면서 3사가 공이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멀티플 조정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섣불리 언제 고점이냐, 이제 다운 거냐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27년까지의 쇼티지는 뭐 수요에서 급박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적어도 공급단에서 확 늘어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시장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번 만큼 주주 환원도 좀 역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지난해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다 끝내고 좀 대부분을 소각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이슈들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3년 단위로 이제 FCF,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그 사용할 거 예정대로 다 사용하고 난 남은 돈의 네. 50%를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삼성이 밝혔던 아, 중기적인 그런 네네 계획이었죠. 3년 단위인데 그게 이제 26년 기말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6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조, 뭐 200 몇십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삼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준비도 안 해놓고 갑자기 M&A 하겠다고 덤비지 않는 이상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내년에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 또는 배당을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사실은 증자에서 또 유증무증을 해가지고 규모가 되게 커져 있으니까 네. 대대적인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주주 환원은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중 환원도 마찬가지로 좀 모멘텀이 현재 풍부한 삼성전자의 상황입니다. 이제 2026년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170조에서 이제 뭐 190조, 많게는 200조까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TSMC를 넘을 수 있을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TSMC가 삼성보다 영업이익이 적더라도 밸류는 항상 2배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이익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이. 그러니까 이익이 지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거시 3M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게 되면 역대급 이익, 그러니까 소위 지금 현재 삼성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 전망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주가가 그 증익되는 부분만큼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 회사들은 원래 그랬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 내는데 안 좋을 때는 또 확 꺾인다라는 그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렇습니다. 굴레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증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340이 증설을 좀 제한을 해가면서 이익을 관리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네. 이거는 어떤 또 하나의 멀티플 조정 요인이 되는 거지. 지금 TSMC를 꺾냐 안 꺾냐는 큰 힘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TSMC는 삼성이 늘 꺾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TSMC 쪽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 주가가 어느새 24만 원 선을 이제 막 상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뭐 말씀 주신 대로 TSMC 대비해서는 밸류적으로 매력이 충분할까요? 자, 10만 원일 때 PER이, 포워드 PER이 11배, 12배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인데 26년도 포워드 PER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한 7배에서 8배 정도 됩니다. 샌디스크가 570배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가 급등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증익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싸냐 싸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 7배를 가지고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서 지금 10배 이내에 있는 회사는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네. 다만 시장이 여전히 의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언제쯤 나올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가가지고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전망하면서 내년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쯤 전후부터는 또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인식이 확실히 좀 뒤집히려면 올해 하반기 정도 들어가서야 다시 한번 좀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 되게 되면 27년도 300조 또는 뭐 그 이상을 볼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익 유지를 위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어떻게 할 건지 네. 회사들이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돈 되니까 무조건 증설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건지 네. 아니면 이걸 관리해 가면서 꾸준히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그 이후에 어떤 멀티플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이 시장의 평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다소 경계감이 퍼질 법도 한데 이 연일 터져나오는 메모리발 호재에 계속해서 코스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오늘은 저희가 한번 분석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요새 좀 핵심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죠. 얼마 전에 젠슨왕 CEO와 최태원 회장 간의 치맥 회동. 이전에도 SK하이닉스가 회동을 가진 직후에 HBM3 물량을 거의 독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HBM4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99 치킨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고요. 네. 특이점은 그 최태원 회장 장녀와 그 젠스랑 그의 딸도 네. 같이 동석했던 것들이 좀 메디슨 황이요? 네. 특이점이었고, HBM4에 대한 공급
베라 루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HM4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최소한 55% 이상을 공급하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설 연휴 이후에부터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빠른 출하가 될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쪽에서도 뭐 소캠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쪽 여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급하는 데에서 협의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AI 컴퍼니 이제 예전에 이름이 그 솔라다임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ESSD에 대한 그 설계랑 구축 솔루션 공급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원시 그 디램 공정을 통해서 HBM4를 좀 납품을 성공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그 원시 디램과 하이닉스의 그 원비 디램의 성능이 같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패키징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원시 디램 그 공정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향후에는 HBM4E라든가 5 이런 쪽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워낙 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이 젠슨한테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수율이 워낙 좋아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HBM4E라든가 그리고 맞춤형 HBM, C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그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자체 파운드를 통해서 HBM4를 그 설계를 그 베이스자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완전 자체적으로 하죠. 예, 하이닉스는 TSMC에서 베이스자를 담당하고 여기에 이제 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HBM과 그리고 그 베이스사이 모두 다 그 TSMC를 거치기 때문에요. 이게 그 설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더 높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파운드를 했기 때문에 더 대응이 좋다는 거는 이거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저 삼각 구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태천 회장은 단순하게 지금 반도체 제조사에서 정화 AI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이제 도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뭐 2천조 얘기한 게 네. 그냥 농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라루빈 말고도 거기 들어가는 그 ESSD 그 네. 낸드 쪽의 수요가 16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서 이게 그 이번에 이제 그 젠슨왕이 그 ICMS 이거를 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낸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6배 성장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 그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연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빨랐지만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HBM4 물량이 거의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말씀해주신 뭐 55%에서 많게는 70%까지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1위를 공고하게 지켜내는 비결 역시나 좀 수율에 있을까요? 네, 그 70%는 아마 마이크론 탈락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한 50에서 60% 정도가 50에서 60%요?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간밤에 그 HBM4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쵸. 좀 늦어지긴 할 거예요. 그 디램 공정을 썼다가 안 돼서 그 TSMC한테 그 베이스다의 공정을 맡기면서 아마 컷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되긴 될 건데 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던 거는 이 패키징 기술의 성숙도가 더 높기 때문이고요. 패키징 기술이요. 네, 그 MR모프가 그 TC NCF 방식에 비해서 그 발열 그 특성이 약 10% 이상 더 우수하거든요. 역시나 특성이 발열이 그래요. 좀 삼성의 네. 그리고 이제 작았네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TC NCF 방식이 쌓을 때 하나하나 쌓거든요. 그 한통 쌓고 필름 얹고 하나 쌓고 이렇게 가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이면 16단이든 간에 한 번에 압축을 하는 형태라서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높고. 왜 그러냐면 한 단 쌓고 하나 쌓으면은 수율이 아니면 0.90%라면은 쌓을 때마다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공정이 늘수록 우리가 0.9에 이제 수밖에 제곱이 없으니까요. 16단이면은 0.9에 16 이런 식으로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우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로 더 많이 쌓을수록 하이닉스의 공정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와 TSMC와 그 하이닉스 간의 이 삼각 동맹이 워낙 그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파운드리 쪽의 협업이 성능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다 TSMC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구조가 또 괜찮고 그리고 수율이 워낙 좋아요. 양산 능력에서는 하이닉스를 네, 따라가는 따라잡을 회사가 수가 없죠. 없는 회사고 그리고 HBM3 시장에서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대규모의 물량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SK하이닉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 컬테스트 통과를 처음에 못했던 거는 그 베이스 다이를 디램 공정을 썼기 때문인 거고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아마
될 거로 보여지는데 완전히 그냥 설계부터 바꾼 거죠? 그 대역폭 상향에 대해서 처음에 마이크론이 그 통과를 못했었는데 네.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고난이 그 공정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삼각 동맹과 그리고 수율 쪽 그 양산 경우 이런 네. 세 가지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으로 좀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측면에서 좀 1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70% 정말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뭐 당연히 2026년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할 SK 하이닉스일까요? 앞으로의 뭐 영업이익 전망 더 상향 조정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 국내증권사에서 제가 최근에 좀 리포트를 보니까 네. 올해 영업이익 한 122조에서 160조까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파격 전망을 했죠. 그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242조를 잡아놓고 그니까요. 하이닉스를 179조를 잡아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출하는 본격적인 거는 2분기일 거고요. H밴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일부 출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그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H밴3E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가격이 한 20-30% 떨어지고 H밴4가 5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3E부터 이미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구조라서 네, 플러스 알파로요. 예, 그 이익이 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70%까지 예상을 하지만 한 55에서 60%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마이크론이 완전 탈락한 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가가 워낙 프리미엄이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HBM3 이 9세대에서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 프리미엄을 차세대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디램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공급을 하고 나서 가격이 네. 올라가면 그만큼 차익을 구매자가 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있나요? 그런 식의 그 네.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전에 2017년도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익률이 70%에 달했었는데 그거 이상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고, 최소 70%겠네요. 그 네. 디램 라인이 다 HBM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웨이퍼를 워낙 많이 소비하면서 서버라든가 모바일용 범용 디램에 쇼테지가 발생한 거고 이게 그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가 HBM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 더 늘어나면서 또 범용 디램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그 트윈 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그러고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양쪽 다 마찬가지라서 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 정도 육박하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 더 이상 시클리컬 산업으로 지금 보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아예 한 거죠. 이제 기존의 순환적인 구조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반도체 업황입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HBM이랑 디램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낸드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낸드가 이제 추론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차세대 완전 전략적인 그런 부품으로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낸드도 좀 HBM만큼의 어떤 돈을 벌어다 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낸드 영업이익이 적자라든가 뭐 한 1조 6조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40조 이상의 수익이니까 그러면은 최소 이제 키움이라든가 KB 쪽의 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대략 뭐 최소 16배 정도, 많게는 20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네. 것이고요. 가격도 좀 계단식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낸드 가격도 24% 올랐어요. 24%요? 네, 하루 만에 무섭네요. 또 올랐고 분기에 50에서 60%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고 네. 특히 고부가용 이 SSD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100%씩 올라가고 뭐 이게 이러고 중간중간에 뭐 되돌려지는 과정이 없는 예, 거죠?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요. 과거에는 그 SSD가 약간 그 데이터 저장용, 단순 저장용이었는데 요즘에 그 추론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HBM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발생하는 그 KC 그 KV 캐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저장, 그 HBM에서 저장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부하를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게 이제 없다는 여기서 거죠. 이 SSD가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SSD에서 하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지금 그 ESSD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HBM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낸드 마진율이 지금 40에서 50%를 육박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네요. 일부 네. 구간에서는 디램을 넘어가는 상태로. 디램을 일부 넘어간다고요? 구간에서는 네. HBM과 디램이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그리고 이 AI용 고용량 SSD 쪽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도 캐펙스를 안 늘려요. 네. SSD 쪽으로. 일부러 좀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이제 업체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캐펙스를 늘렸다가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 그쵸, 많이 있다 이미 보니까 한번 쉽게 있으니까요. 늘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D램, HBM, 랜드까지도 공급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가격 결정권을 공급사가 가지는 그런 전반적으로 상황이다라고 쇼티지가 있네요.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HBM급의 수익을 내는 낸드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BM급 수익을 내는 낸드라니 드디어 좀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한층 강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밤사이에 또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을 더더욱 좀 확실화시켜주는 이 마이크론 CF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현재 타이트한 공급이 올해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마이크론도 상당히 올라갔었죠. 이렇게 좀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 증권사들 전망이라든가 또 그 기업 CEO들 전망들을 보면은 대체로 27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27년 상반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최소 27년까지 이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디램 가격 68%, 낸드 73%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모건 스탠리도 27년까지는 업황 호조가 이어진다는 관점이고요. JP 모건도 거의 27년까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국내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올해는 확실히 공급 부족이다. 내년은 일부 수급 완화되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 네. 전반적으로 27년까지는 최소 27년 상반기 또는 뭐 27년까지는 이게 이어진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뭐 많이 올랐다고 팔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고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EPS 추정치 상향에 의한 상승 정도고요.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한 상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올랐는데도 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HBM 쪽에 공정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디램 쪽에 쇼티지가 나는 상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네. 재고 수준도 디램 재고가 2, 3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적정 수준의 4, 6주에서 크게 못 미치는 거의 한 상황이 절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공정 전환 쪽에 집중해서 물량이 안 늘어납니다. 공급이 그래서 이게 한 28년 정도 돼야 좀 풀리는이기 때문에 27년 네. 정도부터 좀 캐펙스가 늘어나고 28년 줘야 좀 풀릴 수 있어서 여전히 이런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캐펙스 투자를 덜 한다 그러면은 네. 장비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여전히 그 메모리 업체 중심으로 그쵸.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뭐 아직 미국 ADR 상장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추가적인 먹거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분명히 보여졌고요. 그 12조 2천억 수준의 자사주 소각한 거, 네. 그 고연사태 물량 빼고 나서 소각한 것들은 명백하게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합하면서 EPS 상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조치였고 그쵸.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ADR 상장하게 되면은 마이크론과 밸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이제 증권에서 많이 준 게 9배, 그게 150만 원 준 거고 네. 마이크로 24배 정도 밸류를 받는 데 있어서 미국의 ADR 상장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그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글로벌 그 자금들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몰리겠죠. 원래 당연히 유입이 오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자사주의 88% 소각해 버려서 다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네. 최소한 4에서 5%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현재 한 35조 이상 있기 때문에 올해 더 버니까 충분히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HBM4에서의 여전히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낸드와 메모리까지의 3중 슈퍼 사이클이 들어가는 반도체 그 시장인 상황에서 네. 이 ADR 상장이나 모멘텀을 더해질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15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죠. 뭐 목표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클리컬 산업으로 여전히 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SK증권에서 이제 PR로 9배로 줬죠. 올해 EPS 한 16만 원에 9배에서 150만 네. 원을 줬는데 마이크론이 24배니까 9배면은 절반 네, 이하잖아요. 지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24배 주면 보니까 뭐 384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4만 원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 왜냐하면 그쵸,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은 애널리스트의 고유 권한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설득력이 않나. 있네요. 그리고 네. 현재는 PBR이지만은 CT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점적 밸류에이션 방식이 PBR에서 PER
또는 스탑밸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목표가 상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하실 때는 하이닉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섞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투트랙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네. 지난해 그 12월 중순에 올해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뭐 삼천전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포트를 구축하시고 삼성전자 하실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에서 성장주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네. 150만 원, 뭐 이거에 대한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업황을 계속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와 종목에 관한 이야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도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